뭐 아래 공포, 뒤에 공포 이미 그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던데 우리 주가는 그런 것을 모든 걸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한긴 아니어도 왜 주가는 안 빠지고 올라가지? 이런 예. 상황? 예, 그런 상황이 올해 저는 전개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제가 1분기 초반에 한번 주식을 비중을 늘려보십시다. 예,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 나타내는 실물 경제 지표를 보기보다는 미래를 예고하는 장단기 금리차든지 이런 선행주 순환 변동치인지 이런 걸 보고 올해 주식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노트를 40년 이상 쓰셨다는 우리 김영익 박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우리 교수님은 손을 쓰시죠? 예, 손으로 또 일부 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억지로 뭐 대답해 주신 건 아니죠?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투자하실 때 예, 워낙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뭐 내가 투자했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이 그런 건데 뭐 저 HTS, MTS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십니까? 예, 엑셀로 그 주별로 엑셀로 예, 주별로 정리하시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네. 주별로 점검합니다. 엑셀 주별로 점검하시고 점검하실 때마다 손으로 또 다 받아 적어 놓으시고요. 딱 써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오려가지고 또 네. 다이어리도 붙이고 그래.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자 우리 김영익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위주로 가볼까요? 역시 뭐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요. 네.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 오를 조건이 뭔가 한번 빠질 일은 살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뭐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거의 다 지난번에 왔다. 와서 한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네. 뭐 1월 초에 그 밑으로 갔는데요. 뭐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온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김영익 박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힘이 납니다. 다른 분한테 얘기 들을 때보다 힘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작년 상황 뭐 다 아실 텐데요. 이 그림 보면은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제일 많이 떨어졌죠. 전쟁 중인 나라. 예. 그 다음에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전히 가수평가 영역으로 들었었습니다. 우선 저는 장기적으로는 연간으로는 그 명목 GDP로 적정 주가를 추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명목 GDP 4.5% 성장 뭐 그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질 2.5% 물가 2% 고려하면요. 그러게 되면 적정 주가가 한 2,960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작년 말에 2,236이었으니까요. 24%나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로 제가 쭉 그려놨습니다만은 24% 저평가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우리 경제에 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됐다. 근데 뭐 작년, 재작년 이게 가대평가됐으니까 제가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요. 우리 그 M2가 총 유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을 구하면 장기 평균이 58%였습니다. 2021년 5월 달에는 평균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지금 평균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유동성에 비해서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물론 저평가가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유동성에 비해서도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 정도 저평가됐던 게 지난 코로나 그다음에 글로벌 2008년 경쟁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 때문에요. 이전 말고는 거의 별로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그동안 고평가됐다고 말씀드린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예, 작년, 재작년에 수출이 증가했는데요. 코스피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코스피가 2021년 뭐 이때는 36%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예, 그런데 물론 수출도 감소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래서- 수출 일평균 수출이랑 거의 같이 가는데 주가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오히려 그 일평균 수출보다 훨씬 더 앞질러서 주가가 갔고 네. 지금은 그거보다 떨어져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명목 GDP 이렇게 유동성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보는 이런 지표들이 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다는 저런 겁니다. 지표들이 주가 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르려면은 네. 경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0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경기가 나빠지죠. 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제조업 경기를 볼 때 대표적인 지표가 재고일 지수예요. 이 재고일 지수라는 건 뭐냐면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출하는 물건 기업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네. 뭐 생산해 가지고 남은 게 재고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올라갔다는 것은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만큼 현재 경기는 안 좋다.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최근에 생산도 줄어들고 가동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경기는 나쁘고요. 이 재고일 지수하고 제가 재고일 지수를 역으로 그려놨으면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상관계수가 아주 높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뭐 경기가 나쁘다 그런 의미인데 네. 실제로 그랬었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경기랑 비슷하게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재고일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네, 예, 네. 재고일 지수는 제가 거꾸로 그려놨습니다. 네. 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겠어요. 예, 그런데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생산을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니까요. 네, 네. 예, 저는 이게 거의 재고일 지수가 거의 정점에 아 있을 것이다. 예, 기업들이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생산을 줄이고 지금 가동률을 낮추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들어가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선행지수가 언제 저점을 쳤을 것인가. 사실 그 이게 OECD하고 우리나라 선행지수인데요. OECD께 2020년 5월에 정점을 쳤고요. 우리나라는 그 통계청 선행지수 6월에 정점을 치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뭐 3,300까지 갔다가 지금 2,200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선행지수가 언제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예, 그게 상당히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행지수에 앞서 나가는 게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네. 예, 미국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10년하고 2년짜리 차이를 보는데요. 예, 저는 우리나라 경우는 10년 국고채 수익률하고 1년 차이 가지고 선행지수를 전망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한 1개월 뭐 어떤 때는 5개월도 선행합니다만은 올 작년 12월까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도 역전돼 버렸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1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높아진 경우는. 그래. 예. 그러면 이게 1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아마 2월까지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 주가에도 뭐 동행도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1개월 선행했어요. 예,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축소돼 버렸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1월 주가는 뭐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요. 아직 뭐 거래일이 4일밖에 안 지났는데 네.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4일 보니까 이게 네. 방향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뭐를요? 이 장단기 장단기 금리차가 금리차가?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됐는데 예. 줄어요? 예, 어제까지 보니까 줄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더 빠지고 1년짜리가 더 빠진다는 것이죠. 장기 금리가 이제 덜 빠진다는 예, 거죠. 덜 빠지고 1년짜리가 더 빠지는데요. 뭐 다음 주에 우리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습니다만은 네. 예, 저는 아마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가 마지막이다.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단기 금리가 먼저 빠지게 되거든요. 이번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요? 0.25. 예. 아, 그게 우리나라 아마 마지막일 것이다. 예, 지금 3.25인데요. 아마 3.50%까지 올리고 아마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섰을 것 같습니다. 예, GDP를 구성한 소비, 투자, 수출 네. 다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2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뭐 이런 데이터 보면은 물가 상승률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으면 좀 둔화되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방향을 전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인 삼성전자 주가도 이 선행지 순환 변동치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언제 반등할 것인가. 네. 이거는 제가 모델 가지고 한번 예측을. 전망해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선행지수 장단기 금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뿐만 아니라 재고일 지수 아까 보여드렸던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지수 주가도 있죠, 주가. 코스피도 들어가 있죠. 네, 코스피. 예. 그다음에 뭐 수출입 물가지수, 경제 심리 지수 이런 걸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나올 때마다 제가 모델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 모델로는 3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3월이 저점. 예.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은 미래의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개선될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아마 실물 경제 지표는 마이너스고요. 뭐 R의 공포, D의 공포 이미 그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던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 주가는 그런 것을 모든 걸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평균 안좋는데 왜 주가는 안 빠지고 올라가지? 이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이 올해 저는 전개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나타내는 실물 경제 지표를 보기보다는 미래를 예고하는 장단기 금리차든지 이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인지 이런 걸 보고 올해 주식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대략 보니까 거의 하여튼 우리 박사님 말씀이 거의 모든 지표는 지금 우리나라 주가의 저평가를 분명히 좀 가리키고 있는 것 같고 언제까지 떨어질까 보면 선행지수 뭐 장단기 금리차 정도를 쭉 계산해 보시니까 대략 한 3월 정도가 아마 저점을 찍고 예. 그때부터는 좀 더 상승을 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아마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조금 그것보다 조금 더 선행합니다. 선행하니까 선행하고 조금 더 선행하니까 지금쯤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제가 1분기 초반에 한번 주식을 비중을 늘려보십시다. 예,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예, 그런데 어제 한군에서 우리나라가 자금 순환을 발표했거든요. 저랑 뷰가 굉장히 비슷하십니다. 아, 그러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럴 때는 저는 저 박사님의 그 시황관을 저는 좀 신뢰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저랑 같아 무슨 저랑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1월부터 좀 달리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제 그 한군에서 우리나라 3분기 자금 순환표 좀 네. 늦게 발표가 돼요. 예, 그런데 3분기 말 현재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4,914조 원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2,267조 46.1%를 주로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은행예금 비중이 43%에서 46%로 많이 증가해 버렸죠. 이거는 은행이 금리를 지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5% 금리도 줬거든요. 예, 사실 저도 뭐 증권회사 다니면서 주택 청약예금 한 번 들어놓고요. 은행의 정기예금은 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증권맨들 잘 안 하지. 예, 그런데 최근에 은행예금 5% 주길고 5년짜리를 4.5% 주길래 뭐 제 돈의 약간을 은행예금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생각에는 이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지금 우리 정부 1.6% 저는 1.2% 정도 예상하는데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예상해 보면은 물가 상승률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낮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실제로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예, 그래서 5% 은행 금리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다. 그래서 앞으로 5% 금리는 은행 금리는 보기 쉽지 힘들 않을 거다. 것이다. 그런 거 있을 예, 때 그래서 빨리빨리. 조금 드러나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저처럼 저 같은 사람도 뭐 증권을 좋아하는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은행예금 들었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더 많이 들었을 거라는 그럴 겁니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은행예금 비중이 많이 늘어버렸어요. 네. 이건 낮아진 게 주식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2021년 말에 23%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작년 3분기 보니까 20%로. 여기서 주식 비중은 뭐 직접 투자한 거, 펀드 이거 다 주식형 펀드까지 가입한 거거든요. 근데 주식 비중이 3%포인트나 낮아져 버렸습니다. 저건 앞으로도 많이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사님 같은 분들이 정기예금을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5년짜리로 묶어버렸으니까 예. 그 돈은 5년 내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냐면
5년짜리는 아주 조금 들어봤고요. 조금 1년짜리 주로 들었으니까요. 1년짜리. 네, 그런데 저는 뭐 금리가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 예. 이걸 보고 금리가 또 떨어지면은 네. 뭐 은행 예금으로 더 이상 큰 돈이 안 몰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금리를 보면요. 예, 지금 뭐 다음 주에 그 기준금리 인상하는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 그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예요. 예, 방향은 뭐 거의 같습니다만은 예, 제가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국고채 3년이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예, 국고채 3년 수익률 이게 떨어지면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멈췄거나 뒤늦게 또 기준금리도 인하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완전히 정점을 치고 꺾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뭐 이 기준금리, 시장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요새 그 은행 대출 금리 높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 그 한국은행에서 매월 예금은행 가중 평균 금리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게 예금은행 가중 평균 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각 은행한테 가게한테 얼마의 금리에 얼마나 대출해 줬느냐, 기업한테 얼마나 대출해 줬냐, 은행한테 데이터를 전부 받아가지고 대출 금액 가중해가지고 금리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10월에 4.82%였는데요. 4.74%로 약간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예. 이 정점 찍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정점 찍고 상당히 유지되다가 뭐 연말이든 혹은 뭐 분위기 봐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저는 뭐 이제 추세는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이미? 예. 아. 예, 중간중간 조금 뭐 상승할 수가 있지만은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나와서 채권 투자 좀 하십시오. 그건 뭐 시종일관 한 6개월 이상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은행 이게 기업대출,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뭐 가계대출이 있는데요. 이런 금리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선행하거든요. 그 주택은 안전한 거 은행이 빌려줄 때 네네네네네. 안전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떨어지고 저는 조만간 은행 대출 금리도 다 같이 떨어지리라 그래요? 보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오늘 아침에 아마 뭐 뉴스 보셨겠습니다. 미국에 생각보다 또 고용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 아유 안 되겠다. 그 금리 이거 당분 못 내리겠다는 느낌들이 이제 있으셔서 미국 금리 이제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미국 금리는 예를 들어 더 유지되거나 혹은 더 올라가는데 우리는 더 내리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4.2%에서 예. 정점을 쳤다. 아 이미 다시 뭐 3.5까지 떨어졌다. 지금 3.8 안팎까지 올라갔는데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시장하고 연준 위원들하고 견해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 지금 달러 지수가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죠. 선진국 통해서 얼마 전에 114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104, 105 안팎에서 움직이는 거는 예. 달러 지수가 한 10% 떨어졌거든요. 예, 달러 지수가 떨어진 거 외환지 시장에서 보는 견해는 지금 이 미국 금리에서 미국 경제가 버티기 힘들 것이다. 예. 여기서 금리 많이 못 올릴 것이다. 라고 표상하는 게 달러 인덱스다. 예, 그게 달러 지수가 그래서 떨어졌다. 미국이 금리 많이 못 올릴 것이다. 네. 예, 그다음에 시장 금리는 좀 아직 덜 반응하고 있는 4.2에서 3.5% 떨어졌죠. 채권 시장도 반영하고 있다. 네. 근데 외환 시장, 채권 시장은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계속 금리 올리겠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고용 데이터, 그다음에 소비 데이터 이런 것들이 누가 옳은가를 판단해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나온 고용 데이터는 네. 뭐 계절 조정한 거는 뭐 증가하게 나왔는데 계절 조정 안 한 거는 좀 감소하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뭐 12월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컨센서스가 20만 건인데 좀 잘 보셔야 됐고요. 예, 그런데 저는 미국 소비를 보거든요. 미국 소비. 예. 예,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이 2.4%예요. 네.
이게 2007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저축률이 낮아졌다는 건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저축했던 돈 많이 써버렸다는 네네.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21년 4월 달에는 또 정부가 가계한테 1,400달러 좀 줬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네네네. 예, 결국 미국 가계 저축률이 낮아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미국 실업률이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더 컨센서스는 좀 빨리 증가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치 보니까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이 0.3% 예상치입니다. 0.3% 성장한 거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아마 그 소비가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데이터, 고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 채권시장 오른가, 연준위원들이 오른가 이걸 판단할 텐데요. 아마 3월 FOMC에서는 네. 점도표가 제가 생각하기는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약간 좀 아래 방향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시장 금리는 이미 꺾였는데 아마 저는 미국 기준금리도 우리 예상보다 좀 많이 빨리. 올려봤자 네. 5% 아니면 4.75%에서 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미국 소비가 아마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거랑 크게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출과 또 코스피는 매우 밀접하게 같이 가니까 예. 그럼 우리 코스피가 가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저 미국 그 고용 그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예,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은 61억 달러 나왔는데요. 보니까 수입이 급감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 나라 수출 보면은 네. 늘어난 데가 중국 비중 많이 감소했고 미국 비중 늘어났거든요. 네. 아마 수출이 올해 미국으로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잘 우리 코스피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출 감소 폭을 고려하더라도 네. 그걸 고려하더라도 제가 회기 분석해 보니까 주가가 너무 가소평가됐더라는 저평가다. 겁니다. 네네. 수출 감소를 고려하더라고요. 야, 그나저나 좀 쇼크가 나왔네요. 왜요? 4분기 영업이익이 4.3조가 나왔네요. 삼성전자? 네. 4분기 영업이익이 4.3조. 네. 예상치보다 훨씬 밑에요. 제일 안 좋은 게 5조대였죠. 예, 그 전에 안 좋을 때 오졌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컨센서스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아, 요번 컨센서스 중에 제일 안 좋은 골만삭스가 5조대라고 뭐 예. 제일 안 좋다고 했는데 4조 3천억이 나왔네요. 어떻든 1월은 아까 선행지 순환 변수를 보니까 주가가 조정 국면인데 저는 2월 이후로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1, 2월에. 그러면 대략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한 1, 2월 정도에 한번 어느 정도 좀 반등돼서 저평가된 부분이 조금 상쇄가 좀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밑으로 가는 그림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뭐 여기서 3천 가는 장은 아닌데요. 네. 예, 그런데 선행지 순환 변동이 상승하면은 예, 주가가 저는 상당 부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수준은 여러 가지로 봤기 때문에 저평가형이 들어섰기 때문에 네. 물론 저평가 정도 좀 확대될 수는 있어요. 예, 이럴 때마다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네, 네, 예, 네.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이른바 저평가 많이 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뭔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업종별이든 아니면 기업의 어떤 그 스타일별로 어떤 회사들이 조금 더 빨리 이 반응들을 하는지 혹시 그런 거는 있을까요? 예, 아까 저 선행지 순환 변동 제가 삼성전자 그려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익이 뭐 아까 굉장히 예상보다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기가 선행지수가 올라가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주가,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이버 같은 이런 주가들이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요? 예. 네이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 매수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최근에 보면은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게 원화가치는 사죠. 올랐었어요. 네. 조금 과거 보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예, 그런데 주가가 원화환율을 설명하는 힘이 조금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 1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고 10% 떨어졌지만은 앞으로 최소한 20%는 더 떨어질 것이다. 네. 중기적으로요.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도 원화 가치도 오른다.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우리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럼 외국인들이 무슨 주식을 살 것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주식들일 거란 겁니다. 네. 그런 회사들을 아마 외국인들이 좀 살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거 네, 보도가 됐어요. 예, 보도가 4조 좀- 3천억 네. 영업이익이. 4분기 영업이익 4조 3천억 그리고 네.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43조 3,700억이라 아마 네. 좀 헷갈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한 해. 한 해 동안이 네. 43조고 네.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4분기 원. 매출 70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8% 빠지고 69%가 빠졌네요. 네, 70% 가까이가 네, 줄은 그러니까 거예요. 어떤 언론사는 저렇게 작년 영업이익으로 43조를 내고, 근데 사실 작년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4분기가 중요한 거. 예, 오늘 4분기가 중요한 어제 거죠. 1, 2, 3분기 다 나온 거고. 그렇죠. 네. 헤드라인을 4분기로 뽑는 게 맞는데. 뭐 애널리스트 저도 보니까 올해는 뭐 작년보다 영업이익 많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는데, 근데 내년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네. 과연 내년에 증가할 것인가? 네. 내년에 증가하면은 올해 주가는 오르죠.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나저나 삼성전자 이렇게 쇼크가 나오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미치니까 쇼크인 거잖아요. 아니 4조 때 본 데는 없었죠. 그러니까. 7조 얘기하다가 뭐 5조 6천억 이런 게 골만삭스하고 하나 투자증권, 하나증권. 예. 예. 이렇게 어닝 쇼크가 김 교수님께서 계셨던 실물 충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동안 저 금리 충격이었었는데 뭐 올 1분기 초반에 실물 충격인데 이런 것들이 실물 충격의 애주 하나일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반응할는지 뭐 시장을 열면 이제 보십시다. 어닝 쇼크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서프라이즈 때 빠졌으니까 뭐지. 그나저나 이제 그 박사님 이제 연초 이제 사실 이제 뭐 닷새도 안 지난 거거든요, 사실. 예. 그 영업일수로.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업계의 가장 선배님이시니까 시황에 대한 것 또 전망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매주 모실 수도 있고 또 뭐 잘 나와주시니까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올해 딱 하나 이거는 좀 하시고 요거는 좀 조심하시라는 거 딱 두 가지만 좀 말씀. 올해는 저 현재 경기보다는 미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꼭 보십시오.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장단기 금리 차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제가 뭐 닥터 둠이라는 별명도 많이 얻었습니다만 예, 저는 투자라는 게 늘 그 수익률하고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계속 그동안 제가 리스크 관리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리스크도 중요합니다만은 수익률에 리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 저는 그 단어가 참 좋습니다. 금융 민주주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예. 그러면서 금융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실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금융 민주주의거든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뭐 금융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올해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예,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융 민주주의. 그러니까 참 좋은 얘기네요. 이 컨텐츠를 보실 때 리얼 타임으로 나타나는 지표와 뭐 가격 이 지표를 많이 보지 마시고 예.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 중에 신뢰할 수 있는 거를 투자단에 써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건 그 얘기는 다른 트레이딩으로 따지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네. 저 말씀을 해석하자면 절대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종목 따라가거나 빠지고 있는 거기다 팔거나 이러지 말고 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되어지는 예.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믿고 올해는 좀 네.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되지만 예. 리턴 그 리턴. 수익률에 예. 수익률 경기에 좀 승자가 될 기회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저 뭐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거는 뭐 오렌 버핏이 65세부터
그 전에도 돈을 벌었지만 많이 예. 벌었더라고요. 예. 제가 만 65세입니다. 저도 올해부터 돈 좀 벌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본인 자산의 95%인가요? 뭐 그거 65세 이상 돼서 벌었다니까 앞으로 30년 우리 킹영익 박사님 가자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보여주신 자료는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예, 좀 예. 공유가 당연하죠.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럼 저희가 하여튼 예. 네. 3프로TV 앱에 업로드 해놓고요. 여러분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박사님 한 해 동안 우리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는 정말 돈 버는 예, 한 그런 해가 한 해가 되게 됐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